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독서 토론회 발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1등의 습관입니다. 무슨 일이든 스마트하게, 빠르게, 완벽하게 처리를 하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은 1등의 습관입니다. 찰스 두이그가 지었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산학연구원에서 독서토론회에서 발표했는 자료인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서는 저자와 책 소개, 주요 내용 정리, 맺은말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찰스 두히그의 1등의 습관, 번역자는 강주헌 씨입니다. 여유롭게 일하면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의 힘, 찰스 두이그가 3년 만에 선보이는 1등의 습관은 찰스 두이그가 과거에 썼는 습관의 힘에 이어서 저술했는 책입니다. 기자로서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강연자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할 만큼 너무 바빠서 인생 최대의 위기에 몰렸던 뉴욕타임즈 스타 기자 찰스 두이그. 이 책은 자신의 인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발로 뛰며 취재로 밝혀낸 것으로 여유롭게 일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0.1% 사람들의 8가지 비법을 담았는 책입니다. 그 8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의 각 장에는 무슨 일이든 더 스마트하게, 빠르게,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뽑아낸 8가지 개념을 연결해 보면 한 가지 핵심 원칙이 드러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생산성은 더 많이 일하거나 더 많은 땀을 흘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며 책상 앞에 더 오랜 시간 일하거나 더 큰 희생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어떻게 나약한 젊은이들을 13주 만에 세계 최정예 군인으로 변화시켰는지, 개봉을 1년 앞두고 제작 중단 위기에 놓인 겨울왕국을 역대 최고 흥행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지, 구걸이 4년간의 연구 끝에 찾아낸 탁월한 팀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등 힘을 덜 들이고 성공하는 법을 알아낸 사람들, 덜 쓰면서도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내는 기업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들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더 스마트하게,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찰스 두이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TV 대담 프로 때 나온 사진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SBS 대담 프로에 나온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8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1장은 동기부여, 언젠가부터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방안이고, 제2장은 최고의 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3장은 집중력이 부족해서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명언입니다. 제4장은 항상 목표만 세우고 실행을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유능한 리더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에게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7장은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아이디어를 쉽게 생각해내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8장은 정보가 있어도 잘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장은 동기부여입니다. 언젠가부터 일할 의욕을 잃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과 주변 환경에 대한 지휘권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믿음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면 스스로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자들은 2010년 국제학술지 인지과학의 경향에 발표한 논문에서 인간은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더 강해지고 역경도 더 빠른 속도로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직접 통제한다고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수할 확률도 훨씬 높다고 했습니다. 동기부여 이론은 의욕을 높이는 첫 단계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자주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독자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나약한 젊은이들을 13주 만에 세계 최경의 군인으로 변화를 시켰는데 그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 해병대에 입대하면 13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이 기간에 최적의 군인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루한 행군과 끝없는 윗몸 일으키기, 고통스러울 정도의 팔굽혀펴기, 따분한 제식 훈련의 연속 등이었다고 합니다. 4주 후에는 아무런 지침 없이 식당을 청소하라고 명령합니다. 자발적으로 교관은 보기만 하고 잘한 사람은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후반부에는 지옥의 용광로라고 하는 프로그램 훈련이 있는데 팀버맨 병장의 탱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축구장 크기의 커다란 웅덩이를 완전 분장을 하고 방독면을 쓴 채로 땅에 닿지 않고 전원이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강 가운데는 나무 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초훈련에서 배운 여러 가지 입법을 사용했지만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팀 리더가 명령을 내려도 방독면을 써서 뒤에는 듣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한 훈련병이 의견을 냅니다. 밧줄을 이용해보자고. 결국 양발을 동시에 나무판 위에 올리고 서서 스키를 타듯이 밧줄을 이용해서 나무판을 한쪽씩 박자에 맞추어 들어 올리면 이동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동시에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느 한 병사가 내 어깨를 봐라 라고 해서 앞 사람의 어깨를 보고 차례대로 이동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팀 리더는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두 팔을 휘두르며 어깨를 들썩이며 군가를 불렀고 28분 만에 전소대원이 건너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훈련의 특징은 훈련병에게 명령대로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소대원들이 단체로 무리를 건너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방독맥을 써서 목소리는 들을 수 없지만 앞 사람의 어깨를 들썩이는 것을 보고 발을 맞춰서 다 같이 건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팀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한번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포천이 선정한 가장 일하기 좋은 직장 중 하나로 6번 뽑혔습니다. 대학생 2명이 세운 구글은 20년이 채 되기 전에 5만 3천 명의 직원을 둔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구글 인력 자원구의 기본적인 목표는 구글 직원들이 직장에서 삶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생산적으로 꾸려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글의 인력 자원국은 산모의 퇴직 빈도를 50% 줄일 수 있다는 컴퓨터 모델을 받아들여서 유급 출산 휴가를 12주에서 18주로 늘려서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 구직자를 4번 정도만 면접을 하면 86%의 신뢰 수준으로 올바른 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산소 프로젝트는 일부 관리자가 남들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훌륭한 관리자가 남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파악할 수 있었고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결합해야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무수하게 연구한 것입니다. 직장 내 집단 규범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직원들에게 공개한 최고의 팀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은 모두에게 발언권을 보장받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팀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중요하다고 믿어야 한다. 둘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조직 전체에게는 물론 팀원 개인에게도 중요하다고 믿어야 한다. 셋째, 팀의 분명한 목표와 명확한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넷째, 팀원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팀의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나 탁월한 성과를 내는 팀은 팀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팀원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회의 시간에 솔직하게 발언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 그 팀은 성공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팀의 경우 팀원들이 대략적으로 동등한 발언권을 지니며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감성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구글의 경우 몇몇 리더는 누군가 발언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 앞에 표식을 하고 그 표식이 거의 똑같아진 후에야 회의를 끝낸다고 합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팀원들이 만든 미국 역사 최고의 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 MBC 방송국의 대표 오락 프로그램인 Saturday Night Live는 미국 최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2000년 미국 방송협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고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방송 100에 뽑혔습니다. 공동체 문화가 개인의 욕구를 대체한 덕분에 세터데이 나이트 제작팀은 성공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통된 경험과 공통된 사회, 집단의 요구가 개인의 자아보다 우선한다는 등의 공동체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서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규범 아래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팀에는 예외 없이 존재하는 2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팀원이 거의 같은 비율로 발언한다는 특징입니다. 대화 차례 분배의 균등성입니다. 누구에게나 발언권이 보장된 팀은 원만하게 굴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나 한 팀이 발언권을 독점하는 경우는 집단 지성의 힘이 쇠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둘째, 팀원들의 사회적 감수성이 평균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목소리와 말투, 몸짓과 얼굴 표정을 보고 상대의 기분을 직관적으로 헤아리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해서 늘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에어프랑스 447편 추락 사고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447편은 인지 통로하는 우리 뇌가 느긋한 자동화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상태로 변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인지 통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당면한 과제에 몰두하게 된다고 합니다. 228명의 생명을 앗아간 에어프랑스 447편 추락 사고는 비행 중에서 자동화 기기에 의지하다가 위기 상황에서 조종사의 인지 통로화 현상이 일어나 전체적인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바다로 추락했던 사고였습니다. 2009년 5월 31일 228명의 승객을 태우고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파리행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륙 후 4시간 후에 브라질과 세네갈 사이의 적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조종실 주변 공기가 차가워지자 공기압으로 속도를 측정하는 피터갈이 막혔습니다. 기계에 너무 의존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비행기에 나오는 메시지를 보고 우왕좌왕하다가 추락한 것입니다. 1년 후에 콴타스 항공 소속의 에어버스가 싱가포르 공항 이륙 후에 시드니로 8시간 비행길에 올랐습니다. 1년 전 바다로 추락한 에어프랑스 항공기와 똑같은 자동항법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차드 챔피언 더 크레스파니 기자는 항공 32편에 탑승하기 전에 승무원들에게 심성 모형을 주입해서 위급한 상황을 닥치면 그 심성 모형을 사용하기를 바랐습니다. 부조종사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그려보게나, 엔진이 고장나면 가장 먼저 어디를 살펴봐야 하겠나. 더 크레스피니 기자는 비행을 하기 전에 이런 대화를 기계적으로 반복했고, 승무원의 시각화 훈련을 끝낸 후에 그는 몇 가지 규칙을 전달했습니다. 내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내가 뭔가를 놓쳤다는 생각이 들면 지체 없이 말해주게. 그게 자네들의 의무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부조종사들을 가리키며 말을 했습니다. 마크, 모두 아래를 보고 있다면 자네는 위쪽을 보기를 바라네. 반대로 우리 모두 위쪽을 보고 있다면 자네는 아래를 보고 우리 모두에게 그 실수를 찾아내 바로 잡을 책임이 있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공기가 이륙 후 2256m 상공에서 수천 개의 대리석 조각의 항공기 동체를 때리는 듯한 큰 소리와 함께 계기판에는 붉은 경고등이 번쩍거렸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엔진 왼쪽 중 하나가 화재를 발생해서 엔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폭발로 생긴 파편이 왼쪽 날개에 여러 개의 구멍을 냈는데 전선이 끊어지고 연료관과 연료통, 고압류, 펌프에 구멍이 났습니다. 항공 속도를 낮추라고 해당 버튼을 눌렸으나 반응이 없고 콴타스 항공 32편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번 엔진에 불이 붙었고 3번 엔진 소상, 1번과 4번 엔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료 펌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연료는 왼쪽 날개에서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항공기가 하늘에서 맞닥뜨린 최악의 재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싱가포르 공항 교통관제센터에 무전으로 연락하고 왼쪽 날개로 전달되는 동력을 끊고 방화조치 조종실 안에서는 경고음이 계속 울렸으니 조종사들을 침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항공기를 움직이는 24개의 주요 시스템 중에서 21개가 손상되어 완전히 불능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심성 모형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싱가포르로 해양하기로 하니 비행 고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부조종사들의 고도 높이면 위험하다고 해서 반대가 있어서 고도 높여도 가능할 것 같았지만 부조종사 말을 듣고 상승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위기에 컴퓨터는 계속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인지 통로하에 말려드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은 컴퓨터 지시를 무시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는 손상의 정도와 영향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해결책을 하나씩 머릿속에서 추적하며 항공기 심성 모델을 그려보려 애를 썼습니다. 기장과 부조종사들은 각자 에어버스의 심성 모형을 머릿속에 끊임없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모든 것을 잊고 제대로 작동되는 것에만 정신을 집중하자. 심성 모형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마음속으로 미리 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더 그레스피니 기장은 컴퓨터 지시에 따르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당시 상황에 적용될 만한 심성 모형을 만들어 지배하기로 결정했고 그 순간 그의 마음가짐은 달라졌습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를 직접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무시해야 하는지 생각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자 상황은 단순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기본적인 조건만을 갖춘 그림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착륙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죠. 그 결과 무사히 회항하여 착륙할 수 있었고 성적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더 크레스피니 기장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칸타스 항공 32편은 비행학조와 심리학 교실에서 위급한 상황에 어떻게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례 연구로 가르쳐지고 심성 모형이 최악의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의 하나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심성 모형은 끊임없이 휘몰아치는 정보의 소용돌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년 전 바다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조종사들은 강력한 심성 모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에서 혼란스럽게 쏟아지는 정보에 우왕좌왕하며 집중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더 그레스피니 기장과 그의 부조종사들은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여러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대응책을 시험하며 수정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재앙이 닥쳤을 때 여유있게 대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 생산적인 존재로 거듭나려면 우리가 확고히 책임지는 심성 모형을 구축해야 하며 자신의 주의력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목표 설정법으로 GE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E는 직원이 22만 명이나 되며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었습니다. 경영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이유 중 하나로 목표 설정에 탁월함을 꼽았습니다. 1940년대 목표 설정 시스템을 구축했고 훗날 이 시스템은 전 세계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전 직원이 다음 단계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한 편지를 상관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 번의 논의와 수정을 거친 후에 상관이 그 편지를 받아들이면 그 편지가 일종의 노동계약서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 이 시스템은 스마트 목표라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서 모든 부서와 관리자가 분기마다 새롭게 목표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고 현실적이며 시간 계획표를 지켜야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 목표는 능력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했습니다. 실험 결과 현장에서 실시한 400여 편의 연구로 밝혀진 바에 따른다면 부담스럽더라도 구체적인 목표가 단순히 최선을 다하라는 식으로 권고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쉬운 목표보다 실행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스마트 목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 시스템처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막연한 열망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꿔보라고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 필요한 단계들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도전적인 목표는 집단의 열망을 인위적으로 크게 높임으로써 눈높이를 새로운 미래에 맞추게 하며 조직의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전적인 목표는 실험과 혁신, 폭넓은 조사와 신명나는 업무를 통해서 탐색 학습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도전적인 목표가 독창적이고 대담하면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지나치게 거창하면 직원들을 공황 상태에 몰아넣으며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면은 스마트 목표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5km를 뛰겠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측정 가능한가, 즉 완주를 축하합니다. 5km. 성취 가능한가. 월요일은 3km, 금요일은 5km, 일요일은 3km 이런 식으로 해서 성취가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달성 가능하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능한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최고 전문가로 대접한 토요타와 직원을 생산기계로 취급한 GM의 관계를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GM은 생산기계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생산성이 낮고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GM은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토요타는 품질이 수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GM 자동차 라인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킨 노동자들이 자동차가 그를 밟고 지나간 후에야 조립 라인에서 끌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GM에서는 조립 라인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공정의 불문율 때문이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생산을 멈추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도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고 그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표시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그 때문에 완전히 조립된 자동차가 나중에는 불량 처리실로 옮겨져서 분해해서 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제안해도 윗선에서 무시하고 묵살하며 노동자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요타 공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천장에 매달린 줄을 잡아 당긴다고 합니다. 노란 전구가 커지면 관리자가 다가와서 문제 해결에 도움 주며 조립 라인 전체를 멈추게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줄을 잡아 당기니 조립 라인이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가 아이디어 제안하면 바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미국에서 분사 없는 생산으로 알려진 토요타 생산 시스템의 장점은 의사결정을 현장 노동자에게 맡기는 데 있었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작은 문제와 결함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권한을 그들에게 대폭 부여한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GM은 일본인들의 순진함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시도하겠다는 조건에서 합작에 동의를 했습니다. GM과 토요타 합작 기업인 유나이티드 자동차 회사는 노동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자 그들의 의욕은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았습니다. GM 시절에는 분당 45초만 일하던 노동자들이 분당 57초를 일하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1986년 유나이티드 자동차 회사는 GM 시절의 프리몬트 공장보다 생산성이 2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건율도 GM 시절의 25%, 유나이티드 자동차 회사 3%, 최악의 자동차 공장이 예전과 똑같은 노동자들을 데리고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공장의 하나로 거듭났다는 자동차 전문 잡지에 기사도 났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자동차 회사는 30년 동안 4번의 불경기가 닥치며 판매량이 크게 떨어졌지만 한 번도 강제해고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해냈고 경기가 되살아나면 그때마다 모두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자동차 회사 설립 후에 분사 없는 생산이란 원칙은 실리콘밸리부터 헐리우드까지 산업 분야에 가리지 않고 미국의 거의 모든 업종에 스며들었습니다. 지금도 이 너미는 경영대학원에서 헌신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을 때 조직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의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BI도 놀란 권한 위임의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FBI는 1997년 초 최고 지도자들은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수십 개의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엔진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의회에 약속했습니다. 센티넬이라는 시스템 개발에 이미 3억 5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11년이 지나도록 끝이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10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른다면 센티넬을 적정한 수준에 올려놓으려면 앞으로 6년의 시간과 3억 9,60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FBI 관리자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권력 투쟁에 매몰되어 소프트웨어 하나하나가 충족시켜야 하는 수천 가지 조건을 개략적으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FBI가 월스트리트 간부 체드 포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센티넬을 가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001년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유타주 어느 산장에서 모임을 갖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토요타 방식의 군살 없는 생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 간부 체드 포럼도 FBI도 토요타의 군살 없는 생산 방식으로 접근해야 센티넬 구축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FBI 관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하급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하급 현장 요원 같은 현장 수사원들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관료주의에서는 현장 담당자의 제안이 아무리 좋아도 성의를 얻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렸고 수십 가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폴럼은 월요일에 멋진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수요일쯤 시제품이 만들어졌고 금요일에는 모두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폴럼은 당시의 역동적인 분위기를 정부가 스테로이드를 맞는 것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티넬은 수백만 건의 사건을 동시에 조사함으로써 수사관이 놓친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폴럼이 작업을 지시하고 16개월 후 센티넬을 가동할 준비가 끝나고 2012년 7월 FBI에 배치되었습니다. 첫 달에만 3만 명 이상의 수사관이 센티넬을 이용했고 그 외에도 수천 건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설명한 너미에서는 의사결정권 분산이 노동자들의 사기와 의욕을 높이는 데 일조했지만 FBI에서는 그 방법은 다른 역할을 해냈습니다. 군살 없는 관리와 민첩한 방법론은 관료주의에 짓눌러 지내던 하급 프로그래머들의 야망을 자극함으로써 혁신적인 생각을 끌어냈습니다. 센티넬을 통해서 현장 수사관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줄 때 잠재력을 크게 끌어낼 수가 있었고 열정적으로 일하며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센티넬의 성공이 거의 모든 부서가 군살 없고 민첩한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지부장과 현장 요원들은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믿을 때 또 동료들이 헌신적으로 지원한다고 믿을 때 조직은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제안이 묵살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질책을 받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조직은 모두 든든한 지지자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포커대회 우승자인 애니 투커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니 투커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불안감에 짓눌러 느긋하게 지내지 못하고 수학과 과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 자치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변덕스러운 10대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예측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하고 대학 졸업 후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박사과정에 등록하고 인지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며 장학금도 받고 박사학위 취득을 몇 개월 남겨놓았을 때부터 그녀는 여러 대학의 면접을 위한 초빙을 받았습니다. 여러 불안감에 면접도 보지 못하고 불안증이 더해졌습니다. 교수 면접을 포기하고 프로포크 선수인 오빠의 권유로 포크를 시작하며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애니 투캐는 대학원에서 배운 베이지안 사고법을 포커 게임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처음 상대와 게임을 하게 되면 먼저 기준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베이지안 사고는 일반적인 추측 방식과 다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원래의 추정을 개선해 가려 노력한다는 점에서 평균과 다릅니다. 포커 대회에서 대회에 우승하려면 상대가 원래의 추정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승에서 포커 상대가 애니를 영리하기보다 운이 좋은 편이며 겁이 많아 정작 중요한 때는 허세를 부리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면 상대가 큰 돈을 베팅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은 애니도 허세를 부린다는 확신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승 상대 선수 헬무스는 월드 시리즈 포커 대회를 무려 14번이나 우승한 위대한 프로포커 선수여서 자신이 애니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확신했고 그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세계 포커 선수권 대회 우승으로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프로포커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대회에서도 몇 번 우승하며 상금만도 400만 달러, 48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포커 대회에 자주 참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기업인들을 상대로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불확실한 것을 포용하는 방법, 베이지안 정리의 근거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법에 대해서 강연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 사고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확률적 사고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려면 미래를 다양한 관점에서 상상하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까지 폭넓게 경험하고 어떤 예측이 실현될 가능성을 가늠하는 직관력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확률적 사고는 모순된 다수의 가능성을 머릿속에 두게 그 하나하나의 확률을 추정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베이지안 직관력을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는 과거의 선택을 돌이켜보면 왜 내가 상황이 그런 식으로 변해갈 거라고 확신했을까? 왜 내가 잘못 판단했을까?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그 목적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베이지안 인식력 또는 베이지안 심리학은 패턴을 직감하는 능력이고 컴퓨터가 이런 유형의 예측을 해내려면 일반적으로 수천 개의 모델을 동시에 운영하고 거기에서 얻는 수백만 개의 결과를 비교하는 수학 공식입니다. 일종의 베이지안 정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베이저 정리는 두 확률 변수의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리를 의미합니다. 의사결정에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결국 다양한 미래를 상상하고 그 하나하나를 글로 표현하며 깊이 생각한 후 어떤 것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려 노력하는 사람이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도 매번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예측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법한 세 가지 가능성, 즉 사르코지 대통령 당선 또는 낙선, 박빙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가능성을 종합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해보니까는 사르코지 46%의 득표로 예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히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아이디어를 쉽게 생각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 브로커가 되어 조직의 창의적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 자신의 경험에 주목하라. 주변 현상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투적인 것과 진정한 통찰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최고의 디자이너는 남달리 자신의 경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무엇인가를 창조하려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책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 창조적 과정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을 때의 안도감은 지극히 달콤하지만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 보면은 책갈피가 교회 성가집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책갈피 표를 꽉 붙들어주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기로 작심한 화학공학자가 포스트잇을 발명했다고 합니다. 또 자꾸 엎질러지는 와인 때문에 식탁보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고심했던 화학자가 셀로판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징징대는 아기에게 먹이려고 채소를 분말로 빻다가 지친 아버지가 유아용 조제 분유를 발명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절망에 빠진 겨울왕국 제작팀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겨울왕국 18개월 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회를 했지만 시사회장에서 큰 감흥이 없었고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상투적이고 이야기를 대충 짜 맞춘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완성하는 데 4-5년이 걸리지만 디즈니의 다른 영화가 크게 실패하는 바람에 경영인은 겨울왕국 개봉을 앞당기기로 하니 18개월 후에 개봉해야 했습니다. 영화 제작은 피즈를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끼워 넣을 때마다 전체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고민하고 조금씩 완성되면 상영할 때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시사회를 보고 나서 첫 회의 때 감독과 핵심 팀원들이 불안감이 팽배했다고 합니다. 각자에게 눈을 감고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제 자매 관계를 생각해 내려 애썼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창의적인 혁신 브로커가 되라고 독려했습니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현장 직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혁신적으로 사고하는 역량을 끌어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팀원들에게 각자의 감성을 활용해서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상상하며 원칙적으로 비현실적이며 공상적일 수밖에 없는 애니메이션의 상황에 현실적인 감정을 주입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조를 위한 원료로 개인적인 경험을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목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누구나 창의적으로 혁신 브로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개월 후에 겨울왕국 제작팀은 전체 분량 중에 3분의 2 가량을 완성했습니다. 영화에 필요한 긴장감을 자아내기 위해서 안나와 엘사를 떼어놓으면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등장인물로 드러내는 법을 알아낸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절망에 빠진 겨울왕국 제작팀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그래서 겨울왕국 제작팀은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냈는데 영화를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사장 에드윈 캐트멀은 탄력성이 떨어질 때 스피닝이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완성한 것에 매몰되는 경향을 띠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면 소중한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혼신을 다해 이루어낸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라고 했습니다. 이때 스피닝은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프로젝트를 끌어내지 못하고 제자리에 맴도는 경우를 말합니다. 디즈니 경영진은 변화를 도모했어야 했습니다. 캐더머리 직접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뒤엎어야 했습니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줘야 했죠. 그래서 작가인 제니퍼 리를 제2 감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제니퍼 리는 제작팀에 이미 참여하고 있었고 작가로 일하고 있어서 제2 감독으로 임명하더라도 회의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사람이 추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팀의 역학관계에 약간의 변화를 기함으로써 팀원들이 스피닝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니퍼 리를 감독으로 임명을 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해내는 자연의 영향은 일시적으로 자연 환경에 충격을 가하는 교란의 영향을 받는다.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교란이 지나치게 커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작아서도 안 된다. 적당한 규모여야 한다고 합니다. 중간 정도의 교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넬의 주장에 따른다면 어떤 환경에서 생태적 교란이 너무 드물지도 않고 너무 빈번하지도 않을 때 종의 다양성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생물학에서는 중간 교란 가설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리면 경쟁적 위치에 있던 다른 아이디어들을 철저히 몰아내기 때문에 대안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의성을 자극하는 최상의 방법은 빛이 적당히 쏘매들 정도로만 교란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2 감독이 된 제니퍼 리의 감독으로서의 자세가 되어 팀원들 말을 경청하고 또 경청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제작팀의 팀원들은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각기 나름의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끝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들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작가에서 감독으로 변한 후에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작가에서 감독으로 변한 그 작은 변화로도 그녀는 영화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았고 모든 팀원이 그녀의 의견을 따라 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완벽하게 갖추어 갔습니다. 그러나 영화 곳곳에서 이 요소들은 교란을 일으키며 새롭고 색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겨울왕국은 2014년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했고 레디고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겨울왕국은 역대 극장용 애니메이션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가 되었습니다. 또 기본적인 데이터를 놀라운 결과로 바꾸는 스마트폰 정보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가행을 연구한 스위스 생갈대학교의 마르틴 애플러 교수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많이 확보할수록 결정의 질이 더욱더 나아집니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아지면 두뇌는 한계점에 이릅니다. 그때부터 다른 선택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보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량의 정보를 작은 단위로 분류하면 소화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능력을 활용해서 정보를 지식으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아마추어는 얼마나 많은 분류 결과를 머릿속에 담고 다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합니다. 정보맹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는 우리 앞에 놓인 자료와 실험하며 정보를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대답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일련의 질문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비틀기라고 일컬어지는 방법입니다. 2년 만에 최악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교로 거듭난 오하이주의 사우스 에벤데일 초등학교는 오하이주에서 학력 수준이 가장 낮은 학교에 속했으며 교육청에서 학력 위기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몇 년 전 한 학생이 학교 바로 옆에서 총상을 당해 살해된 사건도 있었고, 학교의 부실한 운영과 형편없는 학력 수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에 범죄로 학생이 사망하는 문제까지 더해지자 학교 폐쇄 문제까지 거론되었지만 실업자가 많고 주변 학년이 열악하여 지역 여건상 학교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 자원은 풍부했으며 신시내티 시와 많은 기업들이 컴퓨터 시설을 설치해 주었고, 시에서는 다른 부유한 학교보다 3배나 많은 돈을 할당했습니다. 열정적인 교사와 헌신적인 사조와 보조교사, 독서교육 전문가, 진로 상담은 학교 당국도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성과를 면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리자들은 자료를 충실히 수집했고, 모든 재학생들의 개별적인 웹사이트를 만들어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성적이나 각 학생의 성과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도 매주 매달 매년 전달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처럼 학생 개개인의 통계 자료들을 면밀히 연구하면 각 학생에게 필요한 자원을 맞춤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후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교사 중 90% 이상이 그런 정보판을 일부러 찾아가 본 적이 없으며, 교육부가 보낸 자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매주 받는 보고서를 읽은 적도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시내티 시에서는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정상화 계획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계획은 교사가 교실에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변화를 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료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그런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사가 아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개혁이 시도되었습니다. 학생들 생활을 바꿔놓으려면 교육자들이 학생과 관련된 온갖 보고서와 통계 자료 및 온라인 정보관에서 통찰을 얻어서 적절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해서 교육자들은 학생들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자료화 실험해야 했습니다. 초등교육 정상화 계획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났을 무렵 그 프로젝트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백악관으로부터 도시 빈민가 개혁의 본보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시험 성적이 크게 향상되어 주 정부로부터 최상급이라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학교가 모든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다 미국 전역에서 연구원들이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보낸 보고서와 온라인 정보관을 거의 참조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의 성공은 겉보기에 번지르한 자료집과 그럴듯한 소프트웨어를 제쳐두고 정보를 손으로 다루는 걸 허락하고 그렇게 지시한 덕분이었습니다. 교사들이 자료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비틀기를 시도한 덕분에 이 아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틀기를 하면 자료가 처음에는 처리하기가 더 힘들지만 정확히 이해된 후에는 기억에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통계 자료를 읽고 선입견의 의심을 제기함으로써 교사들은 전달된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색인 카드, 손으로 그린 그래프를 사용하자 교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정보를 실질적인 지식으로 바꾸는 공간으로 자료실을 활용한 교사들이 학생들은 정확히 다른 욕구와 강점을 지닌 독립된 개체로 파악하는 법을 깨달은 교사들이 있어서 신시내티 공립교육원은 변할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 비틀기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와 UCLA 합동연구팀은 2014년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강의를 들으며 손으로 필기하는 학생들과 노트북을 사용하는 학생들 차이를 추적함으로써 학습과 비틀기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시험 성적에서 노트북을 사용한 학생들에 비해서 손으로 필기한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기억하는 시험에서 2배나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노트북 사용자와 필기 사용자의 같은 강의를 듣게 하고 강의가 끝나자 기록한 내용을 빼앗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강의 내용을 묻는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손으로 필기한 학생들의 성적이 훨씬 뛰어났다고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비틀기를 끼워 넣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교훈이 적용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그 정보로부터 무언가 배우려 한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서 가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학습한 것을 글로 써보거나 일련의 기준점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들이 많은 책을 읽는다면 때때로 책을 듣고 방금 읽은 개념에 대해서 옆 사람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비틀기가 학습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열심히만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은 더 많이 일하거나 더 많은 땀을 흘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책상 앞에서 더 오랜 시간을 일하거나 더 큰 희생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한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선택들을 알고 또한 우리 삶을 바꿔놓을 만한 기술과 전략 및 기회의 방법을 통해서 힘을 덜 들이고 성공하는 법을 알아낸 사람들, 자원을 상대적으로 덜 쓰면서도 놀라운 혁신을 이루어내는 기업. 한마디로 이 책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간에 더 스마트하게,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해내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90%가 이미 다른 분야에 존재하는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결과는 그 개념 자체가 아니라 개념들의 결합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더 많이 전달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는 방법을 깨닫는 게 정보 활용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개의 장을 연결해 보면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스마트하게, 더 완벽하게 일하는 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책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면 제가 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